자, 이 논어를 들어갑니다. 참 공자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당대에도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도 공자님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는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죠. 그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세계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그때는 나라가 여러 개 있었죠. 통일된 게 아니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지금의 그 중국 땅은 진시황이 통일을 된 땅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의 중국이요. 그래서 모택동이 통일했잖아요. 모택동은 더 큰 땅을 통일한 거예요. 대단한 양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님이 노나라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나라에 어떤 국한돼서 생각할 건 아니죠. 이 공자님 같으면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기 때문에 성현이라고 하잖아요. 성현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굳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그 나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인의 그 존경을 받고 또 세계인이 흠모하는 성인이죠. 성인이 이미 나라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나오셨죠. 가장 유명하신 분이 태계 선생님이라든지. 태계 선생님은 공자님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현 중에 성현이거든요. 태계 선생님은 이태계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자. 우리 공자 선생님은 중리죠. 이름이. 그리고 공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공구에 공자를 따가지고 공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맹자님은 맹가. 그래서 맹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태계 선생님은 성이 이시니까 이자 이렇게 부르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인품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이태계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아직 유명하지는 않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자님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유명세가 덜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가?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살면 평화로워질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한 분이죠. 개인의 그 평화와 또 단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평화를 위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완사님 먼저 읽어보실까? 개강자가 물었다. 동료는 정사를 시킬 수 있을까요? 스승님 말씀하시길 유는 가단성이 있으며 정사를 감당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묻기를 사는 가히 정사에 종사시킬 수 있을까요? 답하시기를 사는 세상에 달통합니다. 정사를 감당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묻기를 구는 가히 정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답하시기를 구는 재주가 많습니다. 정사를 감당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개강자라는 분은 노나라의 실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권력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어도 왕보다 더 권력이 강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중종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보면은 더 실권자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대윤, 소윤 이래가지고 윤지가 이제 잡기도 하고, 실제 조선시대 때는 왕권이 강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실권자는 따로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그 제자, 자로, 자공, 영구가 있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만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로는 과단성이 있죠. 정치는 과단성, 과감하게 결정할 때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정도라면 정치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자공은 또 장사꾼이잖아요. 아주 그 사리에 밝아요. 그러니까 자공은 뭐 세상사에 달통한다. 달통했다 이 사람은. 근데 정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아주 제자들을 그냥 감싸둡니다. 그리고 염구는 어떠냐 이러니까 염구는 뭐 재주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이런 거겠죠. 재주가 많다는 건 뭐예요? 컴퓨터도 잘 따르고 인터넷도 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다 한 가락씩 재주가 있다. 그리고 뭐 세상의 흐름도 잘 읽고 경제 흐름도 잘 읽고 자공은 자로는 또 뭐 이런 결단력이 좋다. 다 정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주 제자들을 축혀 올립니다. 막상 제자들하고 있을 적은 어때요? 아주 그냥 인정을 안 합니다. 뭐 너 어지냐 공부해라 하고 너 이놈아 그래서는 안 된다. 아내만 인정했지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또 바깥에서 보실 적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미가 좀 보인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는 혹독하게 다뤄도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제자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나 그런 걸 안 하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신다. 이런 게 공자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연희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계시가 문자건을 비읍의 왕래로 삼으렸다. 문자건이 말하기를 나의 사양을 좋게 말해주세요. 만약 다시 나에게 다시 힘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는 문수를 건너 제나라 땅에 있을 것이요.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뒤에 보면 해설이 나오죠. 굉장히 제자고요. 아주 그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계모가 있었는데도 그 계모를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계모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자건은 비읍의 읍제, 이제 일종의 그 지방 자치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장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계시가 그렇게 이제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민자건이 말하기를 나의 사양을 좋게 말해주세요. 나 사양합니다. 내 이걸 잘 설명해 주시오. 만약 다시 나에게 다시 심부름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는 문수를 건너 제나라 땅에 있을 것이오. 자꾸 이러면 나는 이 땅에 안 살겠다. 피해가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벼슬이란 것도 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들은 덕이 이렇게 덕치가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벼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뭐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파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가 되면은 안 나가려고 했죠. 그 안에서는 개혁을 할 수도 없고 힘만 들고 또 이용당해 먹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노자 장자에 보면은 뭐 장자에게도 천하를 주겠다 했는데 돌아가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시오.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 흙탕물에 노는 게 좋지
흙탕물을 벗어나서 이제 물도 없는 데서 말라 죽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공자에도 보면은 이런 사양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누가 한 자리를 줬다 덥석 가서 앉기보다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구절을 서울님이 읽어주세요. 배구에게 병이 있었다. 스승께서 그를 문명하면서 불창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운명이구나.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었다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었다니. 네, 배구 이제 초기 제자로 여겨지죠. 병이 났어요. 보면은 나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병에 이제 그 옛날에는 환자가 있는데 누가 이제 높은 사람이 문병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병자를 오히려 출입구 쪽으로 옮긴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임금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북쪽에 앉혀요. 그래서 병자가 이제 북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문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환자를 몰아낸다는 얘기예요. 저쪽으로 몰아내서 문병을 오는 건지 도대체. 어쨌든 예전에 그런 신분을 중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공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병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창가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굉장히 그 격식을 중시하는 분 같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배려했다는 마음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아픈 사람에게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고 스스로 가서, 높은 사람이지만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친히 손을 잡아주고,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병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의 말도 그렇지만은 이 공자님의 그 인간적인 그 면, 자세, 제자를 사랑하는 것, 격식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다음 구절을 영광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현명하도다. 내여 대그릇 밥 한 그릇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며 누추한 동네에 살며 사람들의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운 마음을 고치지 않네. 현명하도다 아내여.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아내 자랑을 합니다. 아내만 나오면 공자님은 아내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덕이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친구가 내 제자로 들어왔는지 공자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공자님은 아내 보면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얼마나 행실이 바른지, 얼마나 겸손한지 공자님도 그냥 꼼짝 못할 정도예요. 그 안에 나오면 더 이상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감탄사예요. 칭찬, 감탄사밖에 없어요. 안에 대해서 이 논에 보면은 이렇게 서운한 얘기, 모자란 이야기, 꾸중하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안에 나오면 무조건 아내요, 이렇게. 아내가 일찍 죽었죠. 30 후반 정도에 죽어가지고, 네, 아주 공자님이 하늘의 날 버렸다까지 통탄해 있거든요. 현명하도다 아내여 대그릇에 밥 한 그릇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며 누추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 동네 살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네.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죠. 그 밥 한 그릇에 물 한 사발만 있어도 아내는 행복하다. 내가 이것밖에 없어서 난 슬프다가 아니라 이것도 있는 게 어디냐. 아내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가지고서도 근데 이게 있는 게 어디냐. 내가 살아있는 게 어디냐. 오늘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 한 사발이 있다면 물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도대체 공자님도 이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그냥 감동. 그렇죠? 훌륭한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승이 훌륭하려면 또 어떻게 보면 스승이 인격이 훌륭하게 되지만 얼만큼 좋은 제자들이 올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선수가 훌륭하면 선수나 그 가수가 잘 되려면은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환우분들은, 환자분들은 명의를 찾잖아요. 명의. 근데 의사들은 어떻죠? 명환자를 찾습니다. 금방 뭐 치료하면 금방 낫고, 또 소문을 쫙 퍼뜨리는 환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공자님에게도 이 훌륭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 같은. 사실 그 자공이나 자로 이런 분들도 굉장한 제자죠. 염구 이런. 공자님이 워낙 아주 그 혹독하게 가르쳤으니까 눈에 보면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이러는데 실제는 굉장한 학식과 인덕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거죠. 그 다음 구절을 그러면은 대사님이 읽어주세요. 누가 말했다. 선생님이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따라하기에 힘이 모자랍니다. 선생님 말했다.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해보다가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둔다. 그렇지만 지금 너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선을 긋고 있구나. 네, 염구는 이제 자유라고 하죠. 계시의 가신이면서 공자에게 이제 배워서 제자가 됐는데, 옛날에 계시가 이제 뭐 세금을 올릴 때 이 제자가 협조를 해가지고 공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내 가문의 그 제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은 개인의 인성을 함양시키는데도 굉장히 주력을 했지만은 이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세금을 올려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니까 막 그런 거에서 뭐 화를 내시고, 성인이 무슨 화를 내냐, 그거는 사설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죠. 공의에 반하는 일을 봤을 때는 정의로운 이런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성개발에서요, 그 중요한 덕목이 화풀이하자는 말을 하잖아요. 공자님도 화를 많이 내세요. 근데 그건 화풀이가 아니에요. 사설은 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는 그 조중래 소설가 있죠. 조중래 소설가 그분의 이제 강연을 어떻게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일본 놈들이라고 불러라. 일본 놈들. 왜냐, 반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한국을 침략하고 우리 양민을 뭐 한 400만 가까이 뭐 죽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나서도 그리고 그렇게 위안부 그런 분들이 몇십 명이 살아가지고 증언하는데도 저렇게 시치미를 떼고 독도를 그냥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 저런 놈들, 저 곁에 일본 사람이야. 일본 놈들이다. 일본 놈들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런 분노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분노를 하라.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논리적인 증오를 가져라. 그냥만 밉다지 말고 논리적으로 왜 일본이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라. 그렇죠? 그런 걸 있는 우리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일본을 왕따시키겠다고 이번에 뭐죠? 정글만리라는 책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사사로운 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화는 필요한 거예요. 이 공자님께서 제자가 염구도 사실은 뭐 정치를 잘하는 친구이긴 하지만은 그 계시의 그 하나의 실수를 했겠죠. 뭐 염구가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다 나쁜 일만 했겠어요. 실수 하나 한 건데 공자님이 청천벽력적 화를 낸 거죠. 내 제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님은 그런 것이 바로 이성적 분노다. 조정래 씨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적 분노, 논리적 증오를 해라. 이성적 분노죠. 이렇게 우리가 공의에 일관되었을 적에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화가 났잖아요.
공의화를 내서 가서 그냥 무찔러라 승명 이렇게 하죠. 싸웠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도를 깨친 사람들이죠. 일본 놈들 쳐들어왔는데도 목탁이나 두드려 입고 그냥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예. 아 일본 놈들 말이야, 그죠? 일본 놈들 이성적으로 분별하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본다고 해서 야 일본 놈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이제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금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기 이렇게 예를 갖추고 그래야죠. 다만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적에는 바른 건 바른 거, 틀린 건 틀린 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런 기억 없다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일본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데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남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스승님 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어라. 소인 같은 선비는 하지 말거라. 군자다운 선비, 소인 같은 선비 뭐냐? 이런 거죠. 군자다운 선비가 공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운 선비죠. 소인 같은 선비는 뭐냐? 지사정만 아는 거예요. 지사정만. 내 속만 편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이 뭐 고통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빠져 있는데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자기 뱃속만 차린다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 마음 공부가 뭐냐? 제일 중시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예요. 그럼 내 마음의 평화만 힘쓸 것이냐? 그런데 내 마음의 평화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이타적인 속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평화로워요. 이 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인의예지 신이라는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뭐예요? 지가 뭐고 옳고 그런 걸 아는 거잖아요. 얘는 양벌처럼 거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달리 칠정에서 오는 우리 마음은 칠정과 본성이 있다고 했죠. 칠정에서 오는 희 이 기쁨 이거는 우리 옛 선비들은 철저히 경계를 했어요. 희, 노, 애구, 애오욕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하는 거 남녀의 그 사랑, 두려움, 슬픔, 미움, 욕심 그 중에서 기쁨이 하나 들어가. 이 기쁨은 부정적인 기쁨이에요. 지 뱃속만 편하게 해서 오르는 기쁨. 밥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니까 기뻐지는 거. 이런 거는 선비가 할 바가 아니다. 이게 소인이죠. 소인 같은 선비라는 거죠. 자기 뱃속만, 자기 마음만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한 내 마음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데서 오는 평화로움이에요.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뿌듯한 즐거움 이런 것이 내 마음의 평화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는 이타적인 속성이 없으면 오질 않아요.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그 즐거움, 이타적인 즐거움, 이타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군자다운 선비는 뭐냐? 이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선비가 군자다운 선비고요.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선비는 소인 같은 거죠. 그래서 기왕 공부를 할 바에는 남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원사님이 다음 구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무상의 일제를 하게 됐다. 선생님 묻기를 너는 이곳에서 이제를 얻었느냐? 대답하기를 담대에 멸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닐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어느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네, 자유가 무성에서 배수를 했어요. 선생님이 묻기를 너는 이곳에서 인재를 얻었느냐? 배수를 한다는 것은, 언어의 장을 한다는 것은 그 밑에 훌륭한 사람들을 잘 등용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닐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자,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게 뭐죠? 빨리 가자. 예,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빨리 후다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예, 정확하고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언해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반드시 일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공적인 일이 뭐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 예? 그런 즐거움. 아유, 읍자님, 오늘 제가 그 선물이 들어왔는데 술 한잔 저 마실래요? 뭐 이렇게 찾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오늘 여기에 좀 어떻게 사람들이 다툼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공적인 것을 항상 들고 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에 충실했던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그 위에서 얘기하는 뭐죠? 예. 군자다운 선비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공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아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위의 구조가 소통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서울님 읽어주실까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명지반은 공을 자랑하지 않아 전쟁에 패해 퇴학하면서 후미를 지켰는데 장차 성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의 말을 탓하면서 말했어. 내가 감히 후미를 지키려고 했겠나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공자님은 항상 겸손을 강조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고, 예, 그거는 군자 선비의 갈 길이 아니다 얘기하셨죠. 명지반이라는 분을 이제 예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지반은 자기의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맹지반이 노나라 대부이잖아요. 대부의 이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후퇴하는 부대의 후미를 지켰지만 말이 빨리 가지 않는 바람에 후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후퇴하는 부대의 맨 뒤에서 가지고 모든 그 적들을 다 이렇게 막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말을 탓했다. 이건 무슨 때? 내가 감히 후미를 지키려고 했겠냐. 내가 탄 말이 잘 안 나가서 내가 맨 뒤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진짜 이런 아주 좋은 핑계를 댄 거죠. 겸손한 거죠.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맨 뒤에 서면서 했는데 말했다가 그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탄 말이 얘가 안 나가도 내가 뒤에 있었을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겸허함 우리가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구절을 우리 서울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네, 서울 보겠습니다. 지금 다 읽으셨나? 연인인데. 스승님 말씀하기를 축타의 말솜씨가 없이 승주의 미움만 있어서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화를 면키 어려워. 네, 공자님 말씀하시는 축타의 말솜씨가 없이는 송주의 미모만 있어서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화를 면켜려. 자, 말솜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송주의 미모만 있다. 이거 이제 해설 보면은 위령공의 왕비가 남자다. 여기 남자에서 그 남자지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왕비 이름이에요. 아주 송나라 공주 출신인데 송조는 송나라 왕자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이복 형제이자 애인이고 이복 형제인데도 애인이 됐어요. 묘하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되고 이런 건 뭐 숱하게 있습니다.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동성 간에도 그런 애인 관계를 뭐 막 맺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오글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솜씨를 얘기했는데 공자님이 뭐 말만 잘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파가 좀 더 사리를 정확히 분별해서 정확히 얘기했다면은 참 이런 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 없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말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은 논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대인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그 말만 잘하면은 먹힐까요? 말만 잘하면은 절대 안 먹힙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먹히는 경우가 있고 말을 잘해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 말이 먹히는 것은 진실이에요. 예, 진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이 일단 거짓이 있으면은 안 먹혀요. 그렇죠? 거짓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거짓을 해도 말이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먹힐까요? 상대를 홀리겠죠. 예, 상대방 홀리는데, 예,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진실을 얘기해야지 상대에게 먹히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거짓을 얘기해도 먹혔어요. B가 그 거짓을 믿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B에게, 이건 뭐냐면 거짓말 얘기하는 게 뭐죠? 사기꾼이잖아요. 예,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 사기꾼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데 그걸 믿어. 그리고 막 돈을 투자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걸리는 사람은, 예, 걸리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거짓말해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그리고 걸려듭니다. 예. 그런데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짓말을 꼬셔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진실해야지 먹히는 거예요. 진실하면 먹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재산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은 재산도 가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번 사회에 좋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 뭐 학교를 한번 세워봅시다. 진실하게 얘기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다고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거짓을 한다니, 이야, 내가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은 1년 만에 10배로 튀길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마음이 비운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나는 그냥 우리 뭐 조상님이 주신 재산 잘 지키면서 그냥 살려고 해요. 더 이상 여기서 벌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먹혀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튀길 수 있어? 그래서 그 거짓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기꾼만 나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자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면은 사기꾼에게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먹히는 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 절대로 거짓말에서는 먹혀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의 덕이 있어야죠. 덕이. 그렇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해야 되고. 덕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의예지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 이 사람이 늘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양보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그래서 덕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뭐 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덕이 없어도 이렇게 진실하면 또 먹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당시에는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좀 성의를 기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실수한 것이 뭐 인간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삽니까? 그래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정직하다는 게 뭐지? 솔직한 게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정직하다면은 내 통장에 있는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냐?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군대가 뭐 이렇게 만약에 무슨 전쟁을 하거나 근데 저기 와가지고 기밀을 노출해야 되는데 기밀을 노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직한 거가 덕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사님?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진실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내 잘못에서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실한 거야.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또 내가 충분히 내세울 만합니다. 내가 의도까지 나빴다면 나는 정말 크게 반성이 되죠.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1차적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가 좋았다는 것은 또 상대에게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수를 했어도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 잘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가 공격을 하고 문제가 커지고 대인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심성개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어떤 뭐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사과를 해보는 거예요. 사과하면 내가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내가 안정이 되고 상대와 다시 좋은 관계를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죠. 다 잘못해요.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군자고 그것이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못하는 게 내가 사과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볼까 봐 우습게 보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봅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건 사과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면 그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참 너에게 사실 좋은 의도를 가서 해보려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어. 미안해. 그러면 금방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논어에서 하는 이야기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제 뭐 말솜씨를 얘기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말솜씨가 좋으라는 것이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직할 땐 정직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사실 진실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공격할까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항상 반성하는 거. 뭐 공부하는 사람 항상 반성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잘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원사님 한 말씀. 진실되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표현. 내 과업을 내가 인정하고 살겠다. 좋습니다. 네, 우리 서울님. 항상 내 자신에게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 평화를 얘기하고 이타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희님. 네. 진실되게 살기를 갖다가 희망하고 네. 살겠습니다. 네, 그렇죠. 속 편해요. 나를 까발리고 살면 내 속이 편하는 거예요. 예. 자꾸 감추고 이렇게 보니까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님. 네. 오늘 공부한 대목에서요. 참 그동안 네.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저 혼자 막 욕심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네. 기쁨과 사랑으로 나눠 먹고 네. 모든 게 욕심내지 않고 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평화로우니까요. 네. 대사님. 이타적인 속성에 기반이 되어야 내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결국 남을 위하는 길은 나를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남도님은? 잘 그렇게 했어요. 네. 남도님 한 말씀 하신다면. 어쨌든 좋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 간사님 한 말씀 주시죠. 네. 그 공자님께서 변호스였던 배구 제자에게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는 가운데 정말로 그리고 이제 또 또 한 분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누추한 가운데서도 그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을 기뻐하셨듯이 제가 여기서 정말 우리 수련생들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ANC가 좀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거죠.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이제 행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